재현아, 너 이거 본 적 있어? 간첩 식별 요령이라고 하는 거 인터넷에 떠도는 거. 그런 것도 뭐 이런 거 뭐예요? 못 봤어? 뭐야 이거? 한 정부의 불평불만이 많은 자, 군부대 주변을 배회하는 자 이거 뭐야 봐봐. 이거? 여기에 보면은 딱 너야. 간첩 식별 요령. 새벽에 등산복 차림으로 출연. 지금 등산복하고 비슷해. 검은 내가 잠바에다가 지금 아, 담배값 등 남한 실정이 어두운 자. 현 정부의 불평불만이 많은 자. 딱 허재현이 지금 담배값 얼마냐? 장기간 행불되었다 나타난 자. 가끔씩 보면은 허재현은 사무실에 없어. 어디 갔는지 몰라. 연고자 없이 외국 여행이 잦은 자. 허재현 너야. 헐. 간첩이야 너. 아니 근데 제가 요새 진짜 간첩 관련 기사를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예. 하여튼 뭐 여러 이제 평가가 존재하는데 네. 저를 굉장히 이제 의심하는 진영에서는 네. 참 여전히 참 종북 기자답게 열심히 정말 취재하시는구나 이런 얘기들 성향이 듣다 의심스럽다 보니까, 이거지. 예, 자꾸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정말 종북인가? 막 이런 생각도 요즘 가끔씩 한다니까요. 난 종북이라던만 상관없다 생각을 하는데 저보다 종북하면 어때? 여기 종북 기자가 따로 아니, 있었구만. 남한에서는 종북하고 북한에서는 종남해야 요새 통합진보당 기사 열심히 쓰시던데. 서로 종남도 하고 종북도 해야 서로 뭐 오가기도 하고 네. 교류도 이루어지고 서로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종북을 할 수 있다라고 한 맞아요. 거는 북한에서 뭐 하나라도 좀 추종을 할 수 있을 만한 좋은 게 있으면 사실 종북을 하겠는데 북한의 뭐 정치 상황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게 복지 제도라든지 이렇게 네.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하나도 담고 싶은 게 없어. 종북을 하고 싶은 건 네. 사실 별로 없어. 한겨레가 만드는 토요일의 특별한 팟캐스트 최성진 허재현의 토요팟 오늘 9회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토요팟 팀장을 맡고 있는 최성진 기자라고 합니다. 네. 팀장 옆에서 늘 방긋방긋한 미소로 팀장을 즐겁게 해드리고 노력하는 허재영 기자입니다. 어쨌든 별로 우리가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네. 2주 만에 다시 이렇게 또 마주 앉게 됐는데 네. 저희가 그때 지난주 방송인데 왜 없었죠? 지난주에 이번 한겨레 토요판이 간첩 조작 특별판 형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네. 굉장히 바빴죠. 다들. 네. 이번 주 지금 토요판 지금 신문 펼쳐보신 분들은 정말 깜짝 놀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물론 이제 토요팟은 계속 그래도 정해진 시간에 녹음을 하는 게 청취자분들에 대한 예의인데 네네. 우리가 잘못했죠. 뭐. 죄송합니다. 항의가 없었어 근데. 나 항의 받았어요. 항의 받았어요. 딱 한 명한테 그 트위터 메시지가 오더라고. 딱 한 명 있었어. 네. 속으로 다행이다 생각했지. 잘해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지 그랬어요. 네. 둘이서 오늘 오손도손 사이좋게 주거니 받거니 할 주제를 오늘은 네. 허재영 기자가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번에 제가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 스타 간첩을 한 분 만나고 와서 기사를 썼죠. 그분한테는 정말 스타라는 수식어를 붙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분이에요. 그분 사건이 처음 언론에 보도되면서 알려졌던 게 2009년이었나요? 2008년 촛불 집회가 이제 끝날 무렵에. 나 그때 그 기억이 그때였죠. 생생하게 나요. 네. 그때 막 한국판 마타알이다. 그렇죠. 미녀 간첩 네. 이러면서 막 엄청나게 네. 특히 이제 보수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런 기억을 되짚어서 떠올려 본다면 이분에게는 뭐 스타 간첩이라는 말을 붙여도 조금 더 어색하지 않죠. 네. 원정화 예, 스토리를 원정화. 저희가 이제 저희 한겨레 신문 토요판 특별판에 간첩 네. 특별판에 메인 커버 스토리로 취재를 했습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이제 독자들께 뭐 자세한 설명 드릴 수가 없었지만 네. 유우성 씨 사건 못지않게 굉장히 장기간의 프로젝트로 저희가 사실 이제 원정화 씨도 과연 간첩일까? 네. 라는 의심을 갖고 네. 추적을 해왔죠. 네. 네, 그걸 또 허락해주신 분이 우리 또 성견지명 높으신 우리 또 제 앞에 앉아 계신 최 팀장님이신데 허재영 기자가 의욕적으로 취재를 계속 하고 있던 그 사안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허재영 기자는 스스로 원 프로젝트라는 이 원정화 제 사건을 국정원이 제 휴대폰을 굉장히 애정할 것 같아서 스스로 조심했는데 예. 안 본다 그러더라고요. 제 휴대폰을 열심히 만나보니까. 정말이에요. 국정원 내가 정보요원을 제가 최근에 만났는데 국정원 말을 왜 이렇게 믿으세요 근데. 휴대폰 안 본대. 내가 아직까지 그만큼은 아닌가 봐요. 어쨌든 네. 그 원 프로젝트라고 허재영 기자가 굉장히 장기간 공들여서 취재한 내용을 드디어
이번 주 한겨레 토요판 간첩 조작 특별판 형식으로 나오는 이번 주 토요판 커버 스토리로 우리 네. 독자분들께서 지금 받아보신 상황인데요. 전 이게 가장 일단 1차적으로 궁금해요. 그동안 유우성 씨 사건을 다루고 있는 아직 그 논란이 끝나지 않은 지금 이 마당에 우리는 왜 다시 2008년에 처음 불거졌었던 원정화 사건의 재구성을 해봐야 했던 건지. 사실 간첩 사건 발표되는 것들 의심은 됐지만 네네. 정권의 어떤 그런 그 정략적인 이용 대상이 아닌가 네네. 이렇게 의심은 했지만 그래도 설마 조작을 하겠어? 민주화가 된 이후인데 네. 그런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유우성 씨 사건을 보니까 실제로 조작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검찰 공소장 내용을 네. 이게 탈북자 사건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벌어지는 그 간첩 행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중국까지 가서 검증해 본 적이 없었어요, 사실. 예. 근데 유우성 씨 사건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검찰 공소장 내용을 현지에 가서 검증을 해봤더니 실제로 공소장 내용이 사실관계에 틀린 것들이 막 발견된단 말이죠. 그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하는 게 네. 단순히 어떤 사실관계를 오인해서 네. 약간 사실관계가 결과적으로 뒤틀린다든가 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네. 없는 사실관계를 만들어내거나 네. 있는 사실관계를 180도 다른 방향으로 해석한다든가 하는 왜곡, 그렇죠. 이런 게 발견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설마 했던 일이 이제 벌어지니까 이제 저도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건은 과연 정상적으로 거였을까? 사건 처리가 이루어진 것이었나? 그렇죠. 그래서 2008년도 당시에 탈북 여간첩 1호로 네네. 굉장히 큰 조명을 받았었던 원정화 씨. 네. 그 당시만 해도 이런 이런 간첩이 다 있어. 네네. 보이부 난파 간첩인데 사실 이렇게 북한에 넘겨준 정보도 되게 허술하고 그랬거든요. 네네. 별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도 조작 논란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기억나고. 예. 그때 이제 원정화 그 이른바 미녀 간첩 사건 네. 그게 터진 다음에 네. 줄줄이 비슷한 유의 간첩 사건이 몇 개 더 계속 나왔었거든요. 나오고 있죠. 그래서 네네. 바보 간첩 사건도 있었고 네. 무슨 가족 또 간첩 사건도 있었고 화상 계속 채팅 나옵니다. 간첩 사건 그렇죠. 나왔었고. 네. 근데 그 시작이 이제 원정화 간첩 그렇죠. 사건이었죠. 예. 그래서 과연 이 1호 여간첩, 탈북 여간첩은 과연 검찰 공소장 내용을 검증해 보면 네. 과연 이 사람도 검증될 게 있을까, 뭔가 사실관계가 다른 게 있을까 합리적 의심을 품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유성 씨 사건 때처럼 똑같이 제가 검찰의 이제 수사 자료를 이제 막 굉장히 두꺼운 거 그걸 하여튼 어디서 제가 이제 입수해 와가지고 네.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네. 빈틈을 이제 찾기 시작했죠. 이제 원정화 씨를 간첩 네. 혐의를 두고 수사를 해왔던 검찰이 네. 기소하는데 그 기소의 근거로 내세운 네. 그 사실관계들을 하나하나 허지현 기자가 직접 검증을 해봤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원정화가 간첩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네네. 제 취재 결과는 어떻게 특별하게 그 결론을 내릴 만큼 네네. 팩트가 수집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유우성 씨 사건처럼 음. 명백하게 출입경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조작된 게 뭔가 제가 확보가 되면 네. 이것은 조작이다라고 제가 발표를 하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진전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네. 모든 것을 원점에서 그냥 의심해 보는 거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네. 그런데 네. 검증을 해봤더니 야, 검찰 공소장의 내용과 다른 것들이 사실관계가 다른 것들이 막 여기저기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확인됐던 기간들이 지난 2개월이었습니다. 그것에 2개월도.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네. 같이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네네. 것 정도를 제가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께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고개가 갸웃거리시는 부분은 네. 그 원정화 씨가 출소한 다음에 이른바 이제 종편들, 네. 종합 편성 채널 많이 다니면서 본인 스스로는 스스로 간첩이라고 했거든요. 그러고 있죠. 네, 그렇죠. 네, 네. 본인 스스로 간첩이었고 내가 뭐 어떤 일을 했고 북한과 뭐 전화 통화도 하고 평양과 뭐 하고 전화 통화를 빈번하게 하고 네. 이런 이야기를 막 거저시 방송에서 하고 어떻게 보면은 유우성 씨와 달리 본인이 간첩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다니고 있는 셈인데 언론이 나서서 그 사람이 간첩인지 아닌지 혹은 간첩이라고 하는 사실관계가 과연 맞는지 검증을 할 필요가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네네.
당시에 원정화 사건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일단 굉장히 크고요. 네네.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원정화 개인의 문제라기보단 우리 한국 사회 이제 탈북 그 간첩과 관련한 여러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네. 원정화 사건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원정화 사건 이후에 이제 합동신문센터의 신문 방식도 굉장히 이렇게 바뀐 것들도 굉장히 많고, 예. 이런 여러 가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유우성 사건을 포함해서 예. 간첩 사건이 조작됐다는 의심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원정화 씨 개인의 문제라고 좀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허재영 기자가 지난 2개월 동안 꾸준히 취재를 해오면서 그 결과로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 이게 직접 검증해본 결과는 조금 달랐다. 어떤 건가요? 예. 일단 뭐 이게 굉장히 사건이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네. 뭐 하여튼 자세한 내용을 기사를 좀 먼저 보시고 네네. 방송을 들으시길 사실 권해드리는데요. 네네. 어쨌든 이렇게 대강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가장 좀 의심스러운 것들이 원정화가 최근에 아버님을 찾아갑니다. 아버님. 예, 아버지. 아버님 김동순 씨. 김동순 네. 씨. 김동순 씨가 당시에 이제 2008년도 당시 원정화랑 같이 붙잡혀요. 며칠 네. 차이를 이렇게 두고 네네. 원정화가 공소장에서 아버님도 보이부 난파 간첩이다. 예. 예,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합니다. 네네. 그것 때문에 이제 아버님이 이제 붙잡혀 갔는데 네. 아버님은 끝까지 나는 간첩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셨고, 그래서 한 7개월 그 구치소에 있다가 결국 무죄 판결 받고 풀려나십니다.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원정화 씨는 감옥에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서로 이게 떨어져 살다가 네. 원정화가 지난해 7월에 네. 5년형 만기 복역하고 출소하고 나서 네. 아버님에게 계속 연락을 해왔었어요. 만나고 싶다고. 아버님 용서를 빌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잠깐 청취자분들이 네. 고개를 갸웃하실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원정화 씨의 아버지인데, 네. 그 김 씨예요. 김동순 씨. 아, 그러네요. 네. 예리하시다. 친아버지가 아니고 계부시죠. 친아버지는 아니고 계부신데, 예. 원정화 씨가 4살 때부터인가 키웠어요. 네. 네, 북한에서. 그러니까 그냥 계부는 계부인데 친아버지죠, 사실상. 네. 네, 뭐 하여튼 그래서 자기는 있는 그대로 진술을 했다면 네. 아버님께 죄송할 게 없는데 네. 아버님 간첩이신 거 맞잖아요. 빨리 고백하세요. 뭐 이런 문자를 보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네. 아버님 정말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계속 문자를 보내시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아버님은 이제 원정화 씨를 이제 딸이지만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서 안 보려다가 결국 한 2-3달 전에 아주 재회를 합니다. 극적으로. 그 자리에서 이제 원정화 씨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예. 사실 아버님이 이제 막 추궁을 하는 거죠. 예. 너가 무슨 보이부 간첩이냐. 네. 내가 너를 4살 때부터 키웠는데 도대체 언제 네가 14살 땐가 그때 뭐 하여튼 보이부에서 갑자기 사로청에 선발돼가지고 거기 가서 뭐 난파 무슨 교육을 받고 그랬다는 거냐. 네가 무슨 금성정치대학을 갔냐. 너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안 하고 가출하고 그러지 않았냐. 예. 아버님이 막 계속 이제 속사포처럼 이제 쏟아내는 거죠. 원정화를. 원정화가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원정화 씨의 대답이 이런 겁니다. 예. 아버님 죄송해요. 저 보이부의 보자도 모릅니다. 나는 이런 얘기를 보이부의 하는 보자도 거죠. 모른다. 네. 예. 이런 게 이제 신문 그 제목거리죠. 그렇죠. 아버님 사실 저 뭐 황장엽의 암살 지시 받은 적도 없어요. 이런 얘기를 이제 아버지 앞에서 털어놓는 거죠. 완전히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내용과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이제 고백을 아버지에게 한 것이 이제 뒤늦게 이제 알려지게 된 것이죠. 이제 저에게도 이제 입수가 됐고. 그게 이제 원정화가 간첩 혐의로 5년형을 받고 네. 그거를 다 본인이 인정을 해서 네. 다 형을 살고 나온 다음에 네. 그 아버지 의붓 아버지를 만나서 고백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죠. 물론 원정화 씨는 저를 만나서 예. 그때 아버지에게 했던 말은 사실은 아버지를 그냥 안심시키기 위해 한 얘기였다라고 네네. 물론 또 말을 또 뒤집습니다. 허재영 기자를 만나서는요. 예예. 그래서 원정화 씨가 정확히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님께 한 2004년도인가 2005년쯤에 네네. 북한 단둥무역대표부의 김교학 부대표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네네. 거기는 원래 그분들이 무역
대북무역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단독무역 대표부를 만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다 통일부의 허락을 받고 하는 건데 간첩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되기 전에는 대북무역 하던 분들이에요. 대북무역. 원정아 씨나 네네. 김동순 씨나. 예, 예. 그랬는데 이제 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원정아 씨가 나 사실 한국사에 적응장을 못하겠다. 어머니 너무 보고 싶다. 북한에 남아있는 어머니 보고 싶고 나 북한에 다시 돌아갈 방법이 없을까요? 해서는 안 될 그런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김규학 부대표가 그렇다면 원정아 동무 당신 뭐 조국에 다시 공을 세워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대모사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어요. 옷도 요즘 이렇게 입고 다니는데 이제 조금만 원정아 계속 동무 취재를 하면은 고국에 공을 세우시라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 예. 말을 하셨다고? 아무튼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정보원 역할의 심부름 같은 것들을 했다고 네네. 원정아가 아버지에게 고백을 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자기가 간첩 비슷한 무슨 브로커 무슨 뭐 브락지라고 해야 될까요? 뭐가 좀 하여튼 애매한데 예. 어쨌든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하긴 했는데 네. 그 시점이 예, 예. 2004년 이후라는 겁니다. 2004년 이후. 예. 그러니까 2004년 이전에 네네. 이 원정아 씨가 2000년에 한국으로 들어오거든요. 예, 탈북자로 해가지고 이제 들어오는데 그때는 그냥 정말 순수하게 그냥 정말 그냥 나만의 그냥 살고 싶어서 들어왔던 거고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살았는데 좀 돈도 벌기도 넉넉지도 않고 힘들고 이러니까 예. 북한이 그리워지고 그래서 단독무역 김교학을 찾아가서 이제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예, 예. 그렇게 아버님께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검찰 공소장의 내용을 스스로 완전히 뒤집는 거죠. 예, 어렸을 때부터 한 14살 때부터인가 하여튼 선발이 돼가지고 난파 교육을 받아가지고 치밀하게 준비돼가지고 한국에 이제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검찰 공소장에도 쓰여 있고 우린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일단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정화 간첩 사건, 미녀 간첩 사건, 당시에 검찰의 주요 공소 내용, 공소장에 적혀 있는 혐의 내용이랄까요? 네. 이런 것들 가운데 논란이 될 수 있는 아니면 허재영 기자가 주목하고 있는 그러한 공소 사실은, 크게는 이제 몇 가지다. 뭐 어떠한 것들이다. 그렇게 좀 소개를 하고 넘어가는 게 그럴까요? 좋을까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분이 1998년에 예, 북한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된다고 합니다. 1998년. 예. 그러고 나서 2001년에 네. 보위부가 이제 지령을 내려서 네. 원래는 이제 중국에서만 있었는데 네. 너 남한으로 좀 가. 그렇게 해가지고 2001년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남한에. 예. 그러고 예. 나서 이제 여러 미인계나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군부대 예. 이제 그 장교들이나 뭐 대위나 뭐 이런 사람들과 이제 친해져가지고 군부대 정보를 알아와라. 예. 이렇게 해가지고 군부대 정보를 북한에 넘기고 네. 황장엽의 암살 지시를 받고 황장엽 암살 지시. 그렇죠. 뭐 하여튼 그런 거라든지 예. 그리고 또 뭐 2007년 이후에 뭐 일본에 건너가서 예. 뭐 북한의 고급 정보를 갖고 도망간 어떤 여자를 찾아라 이래가지고 또 일본에 또 파견하고 네.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제 주요 혐의였습니다. 뭐 사실 원정화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이 네. 혐의 내용만 가지고는 정말 요즘 네. 유명하는 표현으로 영화죠, 어마무시했어요. 게다가 미녀이고 예. 미인계를 뭐, 활용해서 보유부 간첩으로 선발돼서 난파 명령을 받고 그때 황장엽이라고 하면 탈북자 가운데 거의 상징적인 존재인데 그렇죠.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네. 황장엽 암살을 지시하고 일본에 가서 탈북한 누구를 쫓아라. 네. 뭐 거의 뭐 블록버스터급 그렇죠. 거의 영화의 제2의 소재로도 김연이었죠. 손색이 없는 엄청난 네. 내용들이었는데 네. 이제 이런 것들이 검찰이 주장한 이 사람이 간첩이라고 하는 주장의 주요 내용들이었죠. 예. 절반의 공소 사실이 확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예. 네, 아버님께 나 사실은 난파 간첩은 아니었다. 예, 그냥 그리고- 북한에 돌아가려고 했는데 예. 그거 상담하러 갔더니 이런 일을 시키더라 이러는 거죠. 보유부의 보자도 모른다. 그렇죠. 라고 했으니까 보유부에서 선발된 간첩이라는 보위부 요원도 것과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일종의 그냥 정보 불확지 요원 정도라고 할까요? 뭐 심부름꾼이라고 할까요? 뭐 하여튼 어떤 적당한 용어가 좀 없는데 만약에 보유부와 관련이 있다 혹은 뭐 북한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네. 굉장히 어떤 뭐 고도로 훈련된 정예 네. 요원 이런 건 아니고 아주 이제 낮은 단계의 그렇죠. 뭐
그렇죠. 정보를 이제 건네준 거죠. 이게 사실 이게 내용이었다. 또 설득력이 또 있어지는 게 예. 당시에 검찰의 발표만으로도 원정화가 북한에 넘겨줬다는 군인들의 인적 사항이 네. 명함 한 70장 정도밖에 없어요. 음. 그리고 거의 8년 동안 남한에서 간첩 행위를 했는데 파악해서 넘긴 탈북자 정보가 하나원 동기 6명밖에 없어요. 예. 하나원 동기 6명의 탈북자 네. 정보. 그렇죠. 아니, 이게 8년 동안 이렇게 예. 이게 정말 이렇게 훈련된 네. 난파 간첩이 한 게 겨우 이거밖에 없고, 그리고 국정원 위치 정도 건네줬다는데, 국정원 위치는 뭐 다 알지 않습니까? 뭐 내곡동에 있는 거 누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이 검색하면 이 정도는 다 나오는데 뭐. 그래서 너무 보잘것없는 거죠. 그래서 예. 그 당시에도 이게 어떻게 무슨 정보 이게 무슨 간첩이냐. 당시에도 예. 그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네.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검찰이 제기한 주장한 이 어마무시한 네. 이 간첩 혐의는 음. 사후에 이제 사건 이후에 원정화의 증언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면 좀 과장된 것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렇죠? 네. 보위부의 보좌도 모른다고 뭐 본인 스스로 얘기했다고도 네, 네. 하고. 다만 그런데 지금 이제 명함 70장을 건네고 북한 쪽에요. 그리고 또 하나원 탈북자 6명의 정보를 또 넘기고 네. 하는 부분은 분명히 의심받을 행동이긴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뭔가 사안이 좀 이상하죠. 경미하다는 거지. 네네.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아버님께 나 사실 2004년 이후에 이런 이유로 해서 이런 거 한 거다라는 걸 이제 들으니까 예. 왜 이렇게 허접한 정보들밖에 수집이 안 됐는가. 네. 그때서야 좀 이해가 네. 사실 이게 더 논리적으로 좀 맞아 떨어지는 거죠. 네네. 예, 예. 그러면은 그 네네. 검찰이 제기한 뭐 네. 보위부의 1998년 보위부를 통해서 간첩으로 선발됐다. 또 2002년 뭐 난파 명령을 지령을 받고 뭐 남한으로 넘어왔다. 네. 라고 하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떤 물적 증거들 하나도 없죠. 그런 것들은 없어요. 원정화의 진술밖에 없죠. 오로지 그냥 원정화의 진술. 그렇죠. 따라서 원정화의 진술이 번복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네. 공소사실 자체도 무너지는 거네요. 뭐 그 당시에 그랬다면 네. 그랬을 수 있죠. 네. 네. 그러나 이제 본인이 그 당시엔 다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공소 그렇죠. 사실은 전혀 네, 흔들리지 맞습니다. 않고 재판이 끝났는데, 자, 근데 저 역시도 원정화의 말만 듣고 공소 사실이 흔들린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저도 이제 또 다른 이제 원정화 씨 외에 네. 다른 사람들의 참고인들의 여러 진술들을 이제 검증하러 다녔습니다. 과연 네. 원정화의 말이 원정화의 그 공소장이 맞는지 첫 번째 이걸 이제 하나하나 확인한 것들을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첫 번째로 제가 만났던 사람이 원정화의 아버님 원석희를 1973년에 북한의 병원에서 치료한 적 있는 탈북자 의사를 제가 만났습니다. 좀 복잡하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김동순 씨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소개를 했는데 네. 저 원석이라고 하는 제3의 인물이 등장을 해요. 네. 원석희 씨. 예. 이분이 이제 바로 친부죠. 그쵸, 사실. 친아버지죠. 네네. 원래 이제 원정화 씨를 낳아준 아버지. 그렇죠. 이분이 좀 일찍 돌아가셔서 이제 예. 결국 이제 음. 이제 나중에 이제 김동수 씨가 이제 걷어서 키우는데, 예, 예. 어쨌든 그 원석희 씨를 북한에서 치료한 적이 있는 의사를 만났다. 예. 제가 원석기가 왜 중요하냐면 예. 이제 원정화가 그래요. 이제 우리 아버지가 예. 73년도쯤에 예. 원정화가 73년생인가 그래요. 그래서 아이 내가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아버지가 난파돼 가지고 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간첩으로 이렇게 요원으로 이렇게 파견됐다가 어. 그래서 이제 원정화는 자연히 혁명 유가족이 되는 거죠. 예, 북한 내에서 신분 배경이 굉장히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얘가 이제 원정화 씨가 금성정치대학 뭐 이런 데 막 갑자기 막 선발되고 사로청에 선발되고 이런 어떤 배경이 되는 겁니다. 네네. 학업 성적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런데 과연 원석희가 난파 간첩으로 선발된 분이었을까? 아, 이제 그걸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아. 그걸 확인해 볼 필요가 생기는 거죠. 네네. 그런데 아주 운이 좋게도 원석희를 알고 있는 탈북자 의사를 제가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정보를 얻고 어떻게 수소문해서 만나는 거예요? 간첩이잖아요, 제가. 거동이 온갖 수상하고. 정보를. 저 우리 팀장님이 어디 사는지도 다 알아요. 아니, 팀장님 최근에 이사하셨잖아요. 나 근데 그 집 너무 가보고 싶어 진짜. 와요. 진짜 주말에 놀러 와요. 알겠습니다. 그거 이따가 주시면. 나중에 그 클로징 할 때. 뭐 할 좀 얘기 더 있으시죠, 예, 그죠? 얘기하고. 아무튼 예. 그래서 가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원석희라는 사람은 내가 73년도에
병원에서 한번 치료한 적이 있다. 네네. 어떤 사람이었냐. 품행이 바르지 못해서 좋은 직장을 갖지 못하고 광산에서 일하는 노동자였다. 광산에서 일하는 노동자. 네. 간첩이 아니라. 간첩으로 물론 선발될 수는 있는데 네. 선발되려면 좀 여러 가지 그 배경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냥 뭐 아무나 선발하진 않죠, 북한도. 그렇겠죠. 네. 일단 충성도도 그런 게 높아야 검증이 되고. 된 그렇죠. 일단 뭐 머리도 좀 명민해야 되고. 그렇겠죠. 그렇죠. 그런데 73년 당시에 이분이 협심증 증세가 있었대요. 예. 예. 그래서 굉장히 괴로워해서 이제 병원에 찾아오면 맨날 몰핀 주사를 놔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약 중독이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북한도 제정신이 아니라면 이런 사람을 굉장히 중대한 임무를 띈 난파 간첩으로 선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탈북 의사한테 이제 원석희가 73년도에 난파 간첩 요원으로 선발됐다는데 전하니까 너무 황당해하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다. 예, 너무 황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원정화 씨의 이 진술이 과연 사실인가? 여기서 뭔가 또 하나 좀 이상한 점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도 물론 그 원석희 씨를 치료하는 의사 출신 탈북자의 이야기도 네. 진술밖에 없죠, 물론. 네. 그렇죠. 물론 네. 그 사람 일방적인 진술이고 어떻게 네, 보면 네. 단편적인 진술일 수 있고 네. 원석희 씨에 대해서 아주 그냥 그 깊이 들여다보고 네. 잘 아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잠시 이제 만났던 사람이니까 그렇죠. 네, 네. 뭐 신뢰도는 뭐 제한적이겠습니다만 그렇지만 뭐 저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뭐 제한적이겠습니다만 어쨌든 원석희라는 사람도 원정화 씨 그리고 또 그거를 근거로 그 주장을 채택한 네. 검찰의 공소사실 네. 그것도 의심해 볼 여지는 생긴 셈이네요. 그렇죠. 네. 저는 기자로서 그냥 합리적 의문만 제기하는 겁니다. 예, 예, 네, 네. 예. 뭐 자세한 수사나 뭐 재조사나 이런 건 우리 국가기관이 할 일이고요. 예, 자,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원씨 공소장에 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도 검증해 원정화요? 봤는데. 예. 네, 원정화. 2005년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중국 연길시에 원정화가 가서 네. 김교학 북한 무역 대표 김교학 그 단둥무역 대표부 부대표를 만나서 지령을 받습니다. 네. 군 장교를 포섭하라. 네. 국정원 위치를 파악하라. 네.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공소장에 써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2005년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이 중국 방문을 동행했던 예. 원정화의 옛 그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남성을 제가 만났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역시. 예. 네, 제가 하여튼 뭐 주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찾아오시면 뭘 알려줘요? 적당한 흥신소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가서 이제 만났는데 제가 이분께 물어봤습니다. 이때 원정화 씨가 김규영 만나러 간 거 맞냐? 네. 갔는데 아니, 무슨 소리냐? 네. 나랑 같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연길시로 여행 왔는데 이분도 탈북자십니까? 이분은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이시죠? 네네. 결혼을 앞두고 이제 연길시를 방문을 했었어요. 이때 당시에 김동순 선생님은 연길시에 살고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버지께 인사드리러 간 거였는데 이분이 이러는 겁니다. 아니 원정화는 그 나흘총이 있었거든요. 연길시에. 내 옆에 붙어만 있었다. 단 한시도 떨어진 적이 없었고 온천에 갈 때도 내 옆에 있었고 노래방 갈 때도 내 옆에 있었고 잠잘 때도 내 옆에 있고 나흘 내내 내 옆에 있었는데 그때가 무슨 이제 소리냐. 2005년 9월 2005년 3월 19일부터 예. 23일까지입니다. 23일. 그 기간 내내 이제 자기와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다른 데 간 적이 없다. 무슨 예. 김교학을 만났다는 거냐. 네. 왜 그런 북한의 지령을 받을 시간도 없었을 텐데 예.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다. 전 참 이해 이분이 이러는 웃겨요. 거죠. 네. 북한의 지령이라는 것도 군장교를 포섭하라는 건 이해를 해요. 네. 국정원 위치를 파악하라. 국정 위치. 그거 구글어스에서 검색해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요. 2005년에 구글어스가 있었나 없었나 아무튼 뭐 필요했나 봐요. 뭐 그래서. 구글어스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국정원 위치. 네. 그래서 황당하다는 거죠. 예. 역시 또 이런 증언을 또 받아왔고요. 예.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네네. 또 검찰 공소장에는 원정화 씨가 2007년 6월 13일부터 며칠간 일본의 센다이시를 방문해서 예. 북한의 중요 정보를 갖고 도망간 어떤 김아묵의 여성이 있습니다. 예. 얘를 찾아갖고 와라. 이런 음. 지령을 이제 내려서 원정화가 실제로 일본에 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데려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소재지를 파악해 오라는 뭐 그런 그 정도였겠죠. 예, 정확한 무슨 지령을 내렸는지는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뭐 네. 정보를 파악해 오라. 네네. 뭐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런데 이때도 마침 원정화 씨가 또 혼자 가지 않고 또 동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탈북자 여성 친구였는데요. 네네. 그분을 또 제가 또 찾아가서 만나고 왔습니다. 네. 그분 얘기가 그래요. 아, 뭔 소리냐. 다 가면은 뭔 소리냐 이런 예. 얘기를 아니, 원정화는 그때 집에만 있었다. 돌아다닌 적이 없는데 예. 누구를 찾아다녔다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일본에 예. 이제 좀 돈 많은 남자를 좀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결혼 중개업소가 있어요. 예.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원정화 씨랑 이 원정화 씨 친구가 소개받아가지고 일본의 센다이로 거기를 간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어떤 숙소가 있어요. 네. 이제 선을 이제 보려면 이제 어떤 남자들에게 연락이 올 때까지 그 숙소에 대기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 공간이 센다이시에 있는데 그 집에만 계속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원정화 씨가 미모는 굉장히 뛰어나지만 네. 어쨌든 선이 들어온 게 없었나 봐요. 그래서 어떤 바깥에 출입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랑 같이 근처에 뭐 온천에 놀러 간 적은 있대요. 네. 네, 딱 그거 하나. 네. 뭐 어떤 여자를 찾기 위해서 뭐 이 여자 여기 사나요? 이런 여자 본 적 있나요? 뭐 물어본 적도 없고 네. 그냥 집에만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핀잔을 들 각오를 하고 약간 좀 네. 뻘소리 비슷한 걸 한마디 하자면 네. 아, 기대되네요. 그러면 원정화 씨가 간첩은 맞는데 네. 그런 지령을 받은 것도 맞는데 네. 가서 그냥 좀 게을러서 계속 호텔에만 친구 있거나 유기. 남자친구랑만 있거나 네. 그리고 나서 임무 실패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쓴 건 아닐까. 아, 이것도 새로운 기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제가 추적해 보겠습니다. 예. 그건 제가 그 북한의 노동신문에 기고해야 될 기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에 경우는 이제 가정을 한 것이고 그렇죠. 만약에 이제 지령을 받았으면은 그렇게는 네. 안 했겠죠. 그렇죠. 네. 결정적으로 그리고 예. 원정화 씨가 일본어를 전혀 할 줄 모릅니다. 네. 아니 상식적으로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에 가서 네. 이게 뭐 누구 스파이를 하나 잡아내야 되는데 그럼 네. 막 물어보고 다녀야 돼요. 근데 일본어를 하나도 뭐 하지메 마시때 뭐 오하요 이런 건 말도조차도 모른다고 합니다. 원정화 씨는. 참 그것도 희한하네요. 보통의 이제 간첩들은 스파이들 영화에서 나오는 네. 스파이들은 무술은 물론이고 네. 뭐 독일, 유럽, 네덜란드 또 아시아 방콕으로 다니면서 현지어 다 하는데. 그러니까 말이죠. 이 북한 보위부도 사실 바보 같은 집단이 아닐 거거든요. 거기도. 그렇죠. 나름대로 뭐 나라의 어떤 정보기관인데 그래도. 훈련된 뭐 정예 요원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일본어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을 그냥 띡 보낸다? 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네. 그리고 실제로 원정화 씨와 함께 거기 갔던 동료는 네. 원정화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네네. 라고 증언을 하고 있고요. 참 희한한데. 이상하죠. 예. 지금 허재영 기자가 주요 혐의 내용 가운데 다시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될 것들 혹은 네. 검증해본 것들 네. 또 검증해본 결과 영 검찰 주장과는 좀 이 맥락이 맞지 네. 않는 닿지 네. 않는 좀 이상한 그렇죠. 사실관계들을 쭉 파악을 해오셨는데 네네. 자 결론은 뭡니까 그래서 검찰 공소장의 내용, 과연 누군가의 진술만 가지고 네. 나 간첩이에요 라고 고백한 것만 갖고 이 사람을 간첩으로 처벌한 것, 네. 과연 합리적이었나? 검찰 수사가 과연 증거 우선주의의 원칙을 지켰는가? 네네. 진술 우선주의인지 증거 우선주의인지 예. 스스로 간첩이라고 인정해버리니까 네. 이것이 뭐 허위 자백인지 뭔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은 없고 네. 그냥 옳다구나 하고 그냥 그 진술에만 의존해서 공소장을 작성하고 제가 일본의 그때 그 센다이의 그 숙소에 있는 그 주인분 네. 물어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네. 한국 경찰이 찾아온 적이 없대요. 네, 와서 물어본 적이 없답니다. 원정화가 그런 뭐하고 최소한의 다녔는지. 사실 확인 노력, 네. 검증 노력 네. 조차 안 했다는 거죠. 과연 그렇죠. 네. 네. 너무나 수사가 음. 검찰 공소장의 내용이 사실관계에 안 맞는 게 너무 많이 드러나는 거죠. 네. 검찰이 확인한 게 없는 거예요. 음. 네. 그게 제 결론입니다. 좋습니다. 어찌됐든 그 원정화 씨는 이유는 모르겠으나 원정화는 네. 계속 종합편성 채널 등에 출연을 하면서 예. 본인이 간첩이었다는 사실을 말을 하고 지금도 여전히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그 이야기는 과연 어디까지 믿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또 검찰이 주장한 어쨌든 뭐 유죄를 인정받았죠. 법원에 네. 가서 검찰은 검찰이 주장한 그 공소장 내용은 어디까지 믿어야 될 것인지. 네. 우리가 그런 의심을 왜 하냐면은 지금 허재영 기자가 쭉 취재를 해본 결과 검찰이 주장한 사실관계와 실제로 확인한 사실관계는 너무도 다른 부분이 많고, 네. 그리고 또 원정화는 그렇게 미디어라든지 검찰에 가서 보여주기 위해서, 들려주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혈육과도 같은 아버지 앞에서는 이제 그런 방송에서 네. 했던 얘기들하고 좀 다른 다른 얘기를 얘기를 했단 한단 말이죠. 말이죠. 그런 걸 볼 때 과연 이 사건 이렇게 그냥 원정화도 역시 간첩 가운데 한 명으로 인정을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지, 저 허재영 기자의 기사 그리고 또 이번 토요파 들으면서 많은 청취자분들께서도 그 물음표 하나 정도씩은 던져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들어요. 가장 좋게는 유우성 씨 사건처럼 다른 언론들도 달라붙어서 네. 한번 제대로 한번 이것도 검증해 보면 어떨까? 저 혼자만은 역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검찰의 진상조사가 유우성 씨 사건처럼 다시 한번 이루어지면 어떨까? 이런 합리적인 의문이 드는 그런 취재였죠. 네. 그 앞서서 우리가 오프닝 때 허재영 기자를 소재로 간첩 식별 요령 이야기하면서 막 까불고 놀았는데 나 근데 정말 이제 간첩 아니라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제 간첩이라는 어마무시한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골라내는 방법이라는 게 어떤 구체적인 증거라든지 팩트 이런 거 중심이 아니라 새벽에 등산복 차림으로 출연하는 사람은 일단 간첩으로 의심을 해봐야 된다 라거나 등산복 빨리 벗으세요 여러분. 현 정부의 불평불만이 많은 자, 이런 식으로 간첩 수사라는 거는 우리가 유우성 씨 사건을 다시 되짚어 봐도 그렇고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그리고 검찰이 끼워 맞추기식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으로 유도해내기 위해서 하는 어떤 굉장히 후진적이고 비상식적인 수사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게 유우성 씨 사건을 통해서 그 전모가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런 추악한 실상이. 근데 그런 같은 맥락에서 이번 허재영 기자 그리고 토요판과 함께 또 토요팟과 함께 이 간첩 조작의 세계에 대해서 그 심오한 세계, 그 버라이어티한 세계에 대해서 많은 청취자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정화 씨 말고도 네. 그 이후에 발표됐던 다른 간첩들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네네. 그 중에 일부는 나 사실 허위 자백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네. 그분들의 공소장 역시도 같이 또 검증을 시작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토요팟 9회 원정화 사건의 재구성, 이 방송은 우리 토요판 간첩 조작 특별판으로 만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약간은 좀 다른 형식으로 나오는 신문이니까 토요판과 함께 같이 비교해가면서 들어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계속 저희가 조금씩 뭐 예고를 했던 거는 이 최성진 허재현의 토요팟 구성이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아유, 그러게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최성진 기자님께서 예, 제가 2011년 12월부터 토요판 팀에서 일을 했고, 2012년 뭐 한 봄쯤이었나, 그때부터 토요판 팀장을 맡아서 토요판 팀 쭉 함께 만들어 왔는데, 팀원들하고 그리고 또 우리 에디터하고 만들어 왔는데, 한결의 역사상 굉장히 큰 대특종을 또 하시기도 하셨죠. 예, 정주장학회 그 매각 비밀 회동을 폭로하시고 하마터면 감옥 갈 뻔하셨던. 감옥 갔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우리 토요팟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토요판 와서 여러 가지 영광도 많이 겪고 경험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겪었는데, 2년 4개월 한 부서에서 머물렀으면 이게 그만하고 이제 다른 경험을 찾아서 저도 떠나고, 또 토요판 팀에서 일하는 경험도 다른 사람들이 또 함께 공유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마땅한 도리여서 저는 토요판을 떠나거든요. 그래서 이 토요팟을 하는 거는 불가능하게 됐어요. 토요판 팀도 새롭게 진용이 꾸려지면은 우리 허재영 기자와 함께 새로운 공동 진행자가 나타나겠죠? 네. 모르겠습니다. 나타나지. 근데 아무튼 뭐 안 나타나면 저 혼자 하고요. 뭐 아무튼 어쨌든 그동안 한겨레가 만드는 토요일의 특별한 팟캐스트, 최성진 허재현의 토요팟을 아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했다는, 고마웠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찌됐든 요번에 시즌 1은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시즌 1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시즌 2는 우리 허재현 기자를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 그래서 신선한 분석과 접근 이런 것들로 좀 강화를 해서 시즌 2를 꾸려가게 되지 않을까. 너무 많은 그 포장을 해주시고 가면 어떡해요. 네. 그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잘하실 거죠? 네, 아무튼 여러 가지 고민을 한 끝에 여러분께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참 부족하지만 여기까지만이라도 이렇게 사랑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마무리 인사하고 저희 물러갈까요? 네, 저는 또 당분간 방송이 없더라도 열심히 간첩 조작 사건 또 파헤칠 거니까요. 토요파는 계속 읽어주시고요. 저는 세종시 내려가서 정부 부처 출입하면서 이제 정부에 대한 비판과 감시 또 소홀히 하지 않는 또 기자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그동안 토요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